6살 오기와 4살 중이 어미 없이 자라는 아이들입니다. 여인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 아이들의 어미가 될 수 있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옆방에서는 시어머니가 병으로 누워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며느라, 부디 아이들을 부탁한다. 시어머니의 간절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여인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을 속인 집안에 대한 배신감이,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들에 대한 연민이 교차합니다. 저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는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아냅니다. 바로 그때 오기가 잠결에 뒤척이며 중얼거려요. 어머니, 가지 마세요. 그 작은 목소리에 여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중이도 자면서 박소저의 치마폭을 꼭 쥐고 있어요. 마치 놓치면 안 된다는 듯이. 여인은 두 아이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내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과연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찌하여 혼례를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이토록 깊은 고민에 빠진 걸까요? 이야기는 그해 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붉은 혼례복을 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가마에 오르던 그 따뜻했던 봄날에서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중기 한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작은 고을에 박진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외동딸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은 박소저. 18의 꽃다운 나이에 총명하고 아름다워서 고을에서는 이미 소문난 교수였죠. 박소저는 어릴 적부터 글을 익혔고 바느질과 자수에도 능했으며 무엇보다 마음씨가 고왔어요. 아버지 박진사는 딸을 몹시 아꼈는데 그래서인지 혼담이 여러 번 들어왔지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었죠. 우리 소저를 아무데나 보낼 수는 없지 않겠소. 박진사는 늘 이렇게 말하며 신중하게 사위감을 골랐어요. 그러던 어느 봄날 이웃 고을에서 중매 이야기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중매를 선 어른은 양쪽 집안을 모두 아는 덕망 있는 선비였고 그는 신랑감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김씨 댁 도련님은 학문이 깊고 인품이 단정하며 집안 또한 대대로 청렴한 양반가입니다. 나이는 28부로 박진사 댁 소저와 잘 어울릴 것입니다. 박진사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혼담을 받아들였어요. 사주단자를 주고받고 태기를 정하고 드디어 혼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박소저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순순히 혼례를 준비했어요. 사실 그녀는 한 번도 신랑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지만 그것은 당시로서는 당연한 일이었죠. 대신 그녀는 마음속으로 상상했어요. 학문이 깊고 인품이 단정하다니 분명 좋은 분이시겠지. 혼례를 앞둔 며칠 동안 박소저는 유모 월선과 함께 혼수를 준비했습니다. 월선은 박소저가 태어났을 때부터 곁에서 돌봐온 유모였고 박소저에게는 어머니처럼 가까운 존재였어요. 아가씨, 이제 곧 시집을 가시니
이 늙은이 마음이 참 복잡하답니다. 기쁘기도 하고 또 걱정도 되고요. 월선은 박소저의 머리를 빗겨주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월선. 저도 월선을 데려갈 테니까요. 박소저는 웃으며 유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씨는 참 착하세요. 시댁에 가서도 모두가 아가씨를 좋아할 거예요. 혼례 날이 밝았습니다. 봄날의 화창한 오후. 햇살은 따뜻하고 하늘은 맑았어요. 박소저는 붉은 혼례복을 입고 머리에는 화려한 족두리를 썼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옷고름을 매만지며 눈물을 훔쳤어요. 소저야, 시댁에 가서는 시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남편을 잘 섬기거라. 우리 집안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 예,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박소저는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박진사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좋은 집안으로 시집가니 아비는 마음이 놓인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거라. 아버님, 그동안 키워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박소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가마가 도착하고 박소저는 붉은 보자기로 얼굴을 가린 채 가마에 올랐어요. 가마가 출발하자 친정하인들이 조심히 가시오 하며 배웅했습니다. 가마 안 박소저는 흔들리는 가마 속에서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썼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어떤 분일까? 어떤 집일까? 그녀의 마음 속에는 기대와 설렘,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월선은 가마 옆에서 함께 걸으며 중얼거렸어요. 아가씨, 제가 옆에 있으니 걱정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아가씨를 지킬 테니까요. 몇 시간을 가마에 흔들리며 가던 중 드디어 시댁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담장 너머로는 봄꽃이 만발했어요. 참 아름다운 마을이네. 박소저는 살짝 보자기를 들추셔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가마가 큰 대문 앞에 멈춰 섰어요. 도착했습니다. 가마꾼이 외쳤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시어머니 최씨 부인이 환하게 웃으며 나왔어요. 어서 오십시오, 며느님.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오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밝고 반가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지나치게 과장된 느낌이 들었어요. 박소저는 가마에서 내려 정중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머님, 며느리 박씨 인사 올립니다. 어머, 목소리도 곱고 몸가짐도 단정하구려. 자, 어서 들어오거라. 최씨 부인은 박소저의 손을 잡아 끌듯 안으로 데려갔어요. 대청마루에는 신랑 김서방이 서 있었습니다. 28배 남자. 키는 훤칠했고 얼굴은 단정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김서방은 박소저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계속 시선을 아래로 떨구고 있었어요. 박소저는 속으로 의아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혼례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박소저는 계속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지나치게 친절했고 남편은
지나치게 어색했습니다. 왜 이럴까? 혼례 날인데. 의식이 끝나고 저녁 식사가 차려졌어요. 상에는 음식이 가득했지만 박소전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뜰에서 갑자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매, 할매, 우리 연날리기 하자. 중이야, 조심해. 넘어지면 아파. 박소전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누구의 자식입니까? 그녀의 질문에 대청마루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최 씨 부인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저 아이들 말입니까? 친척 집 아이들이 잠시 머물고 있을 뿐입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지만 박소전은 그 대답이 이상했어요. 친척 아이들이 할머니를 할매라고 부른다고? 그날 밤 신방에 들어간 박소전은 남편과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김서방은 여전히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부인, 편히 쉬십시오. 그는 그 말만 남기고 촛불을 끄고 돌아 누워 버렸습니다. 박소전은 이불 속에서 혼자 생각했어요. 혼례 첫날 밤인데 왜 이리 냉담한 것일까?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집에 숨겨진 진실을,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바로 그 진실이 내일 아침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것을요. 이튿날 아침 박소전은 일찍 잠에서 깼어요. 어젯밤 낯선 곳에서의 첫날이라 잠을 설쳤던 탓이죠.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대청마루로 나가 시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당을 걷던 중 부엌 쪽에서 하인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새 마님 참 곱게 생기셨더라. 도련님께서 복을 타고 나셨어. 그러게 말이야. 전 마님도 미인이셨는데 새 마님도 못지않으시네. 쉿즈, 조용히 해. 새 마님이 들으시면 어쩌려고. 박소전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전 마님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지? 그녀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유모 월선이 급히 박소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월선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당황스러움으로 가득했어요. 아가씨, 잠깐 방으로 들어가시죠. 할 말이 있습니다. 월선은 박소저를 방으로 데려가 문을 닫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월선? 박소저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월선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어젯밤 부엌에서 일을 도우며 하인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래서요? 서방님이 호랍이셨답니다. 박소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전처가 계셨답니다. 3년 전 중이를 낳다가 산후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제 뒤뜰에서 노는 아이들이 바로 서방님의 자녀들이랍니다. 박소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이럴 수가.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속았다. 그녀의 집안이, 그녀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사실이 천천히 가슴을 짓눌렀어요. 그날 밤 박소전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어요. 촛불 아래에서 그녀는 친정 아버지께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님, 소녀가 큰 속임을 당했나이다. 김씨 집안은 서방이 호라비이며 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혼인을 성사시켰습니다. 소녀는 어찌해야 하옵니까? 이 억울함을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옵니까? 편지를 쓰는 내내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어요. 월서는 그 편지를 품에 넣고 밤길을 달려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한밤중 박진사는 잠에서 깨어 월선이 전한 편지를 읽었어요.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곧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조롱인가? 감히 우리 집안을 이렇게 농락하다니. 박진사는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어요. 부인이 놀라 달려왔지만 박진사는 이미 칼을 차고 말에 올라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진정하시고 날이 밝기를 기다리십시오. 진정을 어찌 하란 말이오. 내 딸이 속아 넘어갔는데. 박진사는 밤길을 달려 시댁으로 향했어요. 이튿날 아침 해가 막 떠오를 무렵이었습니다. 박진사는 사돈댁 대문 앞에 도착해 말에서 내리더니 칼을 차고 대문을 발로 찼어요. 쿵, 쿵. 최 씨 부인, 당장 나오시오. 그의 목소리는 온 동네에 울려 퍼졌습니다. 놀란 하인들이 급히 문을 열었고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이 당황한 얼굴로 나왔어요. 진사 나으리.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박진사는 칼을 빼어 땅에 푹 꽂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내 딸을 속여 혼인시키다니. 이는 두 집안을 모두 욕되게 하는 일이오. 최 씨 부인은 당황하여 땅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어요. 진사 어른,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오. 당장 내 딸을 데려가겠소. 박진사가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박소저가 방에서 뛰쳐나왔어요. 아버님. 그녀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진정하십시오. 소저야, 짐을 꾸려라. 아비가 너를 데리고 가마. 하지만 박소저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무언가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님, 소녀도 분하고 억울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뒷뜰을 바라보았어요. 그곳에서 오기와 중이가 겁에 질린 얼굴로 숨어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아버님,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박소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파혼을 하면 소녀는 버림받은 여자가 되어 평생 시집도 가지 못하고 집안의 수치가 될 것입니다. 세간의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고 우리 집안의 명예도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박진사는 딸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그렇다고 내가 이런 속임수를 당하고도 참으란 말이냐? 내가 여기서 행복할 수 있겠느냐? 소녀도 모르겠습니다. 박소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아버님,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때 김서방이 뒤늦게 나와 땅에 엎드렸어요. 장인 어른, 모두 제 잘못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지 못한 소인이 나약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박진사는 사위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용서라고? 내 딸을 속인 주제에 용서를 바라는가? 최 씨 부인도 땅에 엎드려 애원했습니다. 진사 어른, 이미 혼례를 올린 마당에 파혼을 하면 소저의 명예는 물론 두 집안 모두 세간의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박진사는 한참을 서 있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딸아. 그는 박소절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가 결정해라. 하지만 만약 이 집에서 내가 괴로워한다면 아비는 언제든지 너를 데려가겠다. 명심해라. 박진사는 땅에 꽂았던 칼을 뽑아 다시 차고 말에 올랐어요. 그는 분한 마음을 안고 돌아섰지만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박소전은 대문 앞에 섰어.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님, 소녀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 박소전은 방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누구와도 말하지 않았어요. 월선이 아가씨, 이러시면 몸이 상합니다. 하고 애원했지만 박소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생각처럼 마음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고민했어요. 친정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여기 남을까? 만약 돌아간다면 나는 평생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지만 여기 남는다면 이 속임수를 받아들이는 것인가?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창문 너머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나, 우리 새어미 밥 안 먹었어. 응, 안 드신대. 박소전은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그 순간 박소저의 가슴 한편이 뜨끔했습니다. 저 아이들도 어미 없이 자라고 있구나.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 너머를 내다보았어요. 오기와 중이가 마당에서 눈치를 보며 조용히 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박소저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박소저는 여전히 방 안에만 머물렀어요.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도, 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도, 그 어떤 것도 그녀의 마음을 위로해주지 못했습니다. 월서는 매 끼니마다 밥상을 들고 왔지만 박소저는 몇 숟가락
뜨지 못하고 밥그릇을 밀어냈어요. 아가씨, 이러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월선, 밥맛이 없어요. 그냥 내려가 계세요. 박소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할까?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아. 마치 안개 낀 길을 걷는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소저는 처음으로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왔어요. 신선한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낯설었습니다. 그녀는 마루 끝에 앉아 뒷뜰을 바라보았어요. 그곳에서 오기와 중이가 흙바닥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6살 오기는 나뭇가지로 땅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4살 중이는 누나 옆에 서서 제잘거리고 있었어요. 누나, 이거 뭐야? 이건 나비야. 봄에는 나비가 많이 날아다니잖아. 나비 예뻐. 응, 예뻐. 박소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는 맑고 순수했어요. 그 순간 그녀의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아이들도 어미 없이 자라고 있구나. 어린 나이에 어미를 잃었으니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저 아이들 때문에 내가 속은 건데, 저 아이들만 없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마음이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연민이, 다른 한편으로는 원망이 교차했어요. 며칠 후, 박소저는 용기를 내어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집에서 살아야 한다면 조금씩이라도 적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녀는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기는 박소저를 보자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새어미. 오기의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어요. 박소저는 아이를 쳐다보지 않고 그냥 바느질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자꾸만 아이들에게로 향했어요. 오기는 박소저를 멀리서 지켜보며 경계하는 눈빛이었고, 중이는 누나 뒤에 숨었어 고개만 내밀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도 나를 무서워하는구나. 박소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박소저는 마당에 나와 있었지만 아이들과 말을 섞지는 않았어요. 아이들도 박소저를 피하며 멀리서만 놀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오기가 마당에서 뛰어놀다가 돌부리에 걸려 그만 넘어지고 만 거예요. 아야. 오기가 소리를 지르며 무릎을 감싸 쥐었습니다. 피가 흘렀어요. 중이는 겁에 질려 누나 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박소저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그 모습을 보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켜만 보려 했습니다. 내가 왜 저 아이를 도와야 하지? 저 아이는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데. 하지만 오기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피가 계속 흐르는 것을 보자
그녀의 몸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마치 본능처럼 박소저는 달려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어디 보자. 많이 다쳤구나. 박소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오기는 깜짝 놀라 박소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죠. 박소저는 아이를 방으로 데려가 상처를 씻기고 약을 발랐어요. 아파도 참아야 해. 금방 나을 거야. 오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소저의 손길이 부드럽고 따뜻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약을 다 바르고 천으로 감아준 후 박소저는 오기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다음부턴 조심해서 뛰어놀아야 해. 알겠지? 네. 새어미. 오기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지만 전보다는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박소저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웃고 있네. 이상했어요. 분명히 아이들 때문에 자신이 속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요? 왜 이 아이가 다쳤을 때 달려가게 된 걸까요? 그날 밤 박소저는 이불 속에서 생각했어요. 나도 참 이상한 사람이야. 미워해야 하는데 자꾸만 마음이 약해져. 마치 얼어붙었던 호수에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녀의 마음에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중이가 저녁을 먹다가 그만 국그릇을 엎질러 버린 거예요. 뜨거운 국물이 중이의 손등에 쏟아졌습니다. 이앙. 중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박소저는 또다시 망설임 없이 달려가 중이를 안았어요. 어디 보자. 많이 되었니? 그녀는 찬물에 아이의 손을 담가주고 약을 발랐습니다.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울지 마. 중이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박소저를 올려다보았어요. 어머니, 아파요. 그 순간 박소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중이는 박소저를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진짜 어머니처럼. 박소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응, 괜찮아. 어미가 여기 있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대답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김서방이 박소저의 방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부인, 제발 문을 열어주십시오. 할 말이 있습니다. 박소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어요. 김서방의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부인, 저는 정말 나약한 사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어머니께서 부인에게 진실을 숨기라 하셨을 때 제가 반대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거역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김서방은 땅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평생 속죄하겠습니다. 부인을 진심으로 아내로 모시고 존중하겠습니다. 박소저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어요. 박소전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용서란 쉽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서방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하지만 박소전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엇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미 일어난 일인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묻어났지만 조금 전과는 달리 차갑게 얼어붙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부인, 서방님, 저도 아직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집에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서방은 고개를 들어 박소절을 바라보았어요. 정말이십니까? 네.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 주십시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앞으로는 절대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진실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평생 부인을 속이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 박소전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 집에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면 최선을 다해보기로 결심한 거죠. 하지만 아직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박소전은 이제 오기 중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어요. 아침이면 아이들의 머리를 빗겨주고 밤이면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중이는 이제 박소절을 어머니라고 자연스럽게 불렀고 오기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박소저의 마음 한편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이 아이들의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끊임없이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식사 중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이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쓰러진 겁니다. 최 씨는 가슴을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어머님, 김서방이 급히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박소저도 놀라 일어났어요. 어서 의원을 불러오십시오. 하인들이 급히 달려 나갔고 최 씨는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원이 도착해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기력이 다한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요? 김서방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길어야 며칠입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최 씨는 방에 누워 숨을 헐떡였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최 씨는 가족들을 불렀어요. 서방, 아이들, 그리고 며느라. 그녀의 목소리는 가느다랗게 떨렸습니다. 김서방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말씀하십시오. 오기와 중이를 부탁한다. 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기와 중이는 할머니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할매, 가지 마세요.
할매. 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매가 미안하구나. 그리고 그녀는 박소절을 불렀어요. 며느리를 좀 가까이 오게 해주게. 박소절은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최 씨는 박소저의 손을 붙잡았어요. 그 손은 차갑고 떨렸습니다. 며느라. 예, 어머님. 박소저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최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큰 죄를 지었다. 사돈댁을 속이고 너를 이 집으로 끌어들였다. 했으면 안 되는 거짓말을 했다. 최 씨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박소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들이, 오기와 중이가 어미 없이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다. 최 씨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미인 내가 아무리 돌봐도 어미의 빈자리는 채울 수가 없었지. 오기는 밤마다 어미를 그리워하며 울었고, 중이는 엄마라는 말조차 제대로 못했단다. 박소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서 며느리를 급히 구한 것이다.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할미로서는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다. 최 씨는 박소저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며느라, 나를 용서하라고는 감히 말하지 못하겠다. 하지만 부디, 오기와 중이만은 버리지만 말아다오. 최 씨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어요. 내가 죽은 후에도 저 아이들의 어미가 되어주라. 제발 부탁한다. 박소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소용돌이쳤어요. 분노, 서운함, 연민, 슬픔. 그녀는 지난 몇 달간 아이들과 보낸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오기가 처음으로 웃으며 자신을 안았던 날, 중이가 어머니 사랑해요 라고 말했던 순간, 아이들이 다쳤을 때 달려가 안아주었던 그 순간들. 박소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며느라. 처음에는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박소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친정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이 집, 이 아이들 모두가 미웠습니다. 하지만 박소저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아가, 저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어미를 잃은 것도, 새어미를 맞이하게 된 것도 모두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지요. 박소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님, 편히 가십시오. 박소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최 씨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리고 얼마 후, 최 씨 부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오기와 중이는 박소저의 치마폭을 붙잡고 울었어요. 할매,
박소저는 두 아이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 어미가 여기 있잖니. 어머니. 응. 우리 함께 할매를 잘 보내드리자. 오기는 박소저를 올려다보았어요. 어머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죠? 그 질문에 박소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은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박소저는 오기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오기야, 이 어미는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아. 약속할게. 정말요? 정말이야. 중이도 박소저의 치마를 잡아당기며 물었어요. 어머니, 우리 진짜 어머니 맞지요? 박소저는 두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렇단다. 어미가 너희를 평생 지켜줄게. 약속한다. 그날 밤 박소저는 홀로 방에 앉아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정말로 이 아이들의 어미가 되었구나. 그녀는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하고 분했지만 이제는 이것이 내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기로 했어. 박소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그 한숨 속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집안은 박소저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김서방은 과거 공부에 전념했고 박소저는 살림과 아이들 양육을 도맡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이 가족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중이가 박소저에게 달려와 안기며 말했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박소저는 아이를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걸. 세월이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이제는 오히려 감사하게 느껴지는 순간들 말이에요. 박소저도 그랬습니다. 그해 가을, 김서방은 마침내 과거에 급제했어요. 몇 년간 밤낮으로 공부한 결과였죠. 급제 소식을 들은 날, 온 집안이 기쁨으로 들썩였습니다. 부인, 제가 해냈습니다.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김서방은 달려와 박소저의 손을 잡았어요. 박소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서방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 부인 덕분입니다. 부인께서 집안을 돌봐주지 않았다면 제가 어찌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겠습니까? 김서방은 육조의 관리로 임명되었고 이 집안에 경사가 찾아온 거예요. 그동안 박소저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2명의 친자식을 더 낳았어요. 딸 연희와 막내 아들 복이. 이제 박소저는 내 아이의 어머니가 된 거죠. 큰딸 오기는 12살이 되어 의젓한 소녀로 자랐고 중이는 7살이 되어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5살, 복이는 3살이었어요. 놀라운 것은 박소저가 내 아이를 전혀 차별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내 아이 모두의 머리를 빗겨주고 밥을 먹일 때도 오기와 중이에게 먼저 주었어요. 새 옷을 지어줄 때도 내 아이 모두에게 똑같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혀를 내두르며 말했어요. 저 집 안주인은 진짜 성인 같다니까. 전처 자식과 친자식을 똑같이 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저런 분이 진정한 어머니지. 하지만 박소저는 그런 칭찬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녀에게는 그저 내 아이 모두가 소중한 자식일 뿐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기가 박소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와 연희 보기는 다르지 않나요? 박소저는 오기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니? 동네 아이들이 그러는데요. 저희는 어머니의 친자식이 아니라서 나중에 연희와 보기만 예뻐하실 거라고요. 박소저는 오기를 꼭 안았습니다. 오기야, 말 잘 들어. 네, 어머니. 이 어미에게는 너희 넷 모두가 똑같이 소중한 자식이야.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 아니야. 모두 내 아이들이란다. 오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요? 정말이지 말고 이 어미가 거짓말하는 거 본 적 있니? 오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이후 오기는 더욱 박소저를 따랐어요. 계절이 바뀌어 추석이 찾아왔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차례를 지냈어요. 상을 차리고 절을 올린 후 박소저는 아이들에게 송편을 나눠주었습니다. 내 아이 모두에게 똑같은 크기의 송편을. 오기는 송편을 받아들고 어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왜 그러니, 오기야? 제가 고백할 것이 있어요. 박소저는 오기의 손을 잡으며 무슨 말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오기는 눈물을 글썽이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처음 우리 집에 오셨을 때 저는 어머니를 미워했어요. 박소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 진짜 어미를 빼앗아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를 안아주려 할 때도 뿌리쳤었죠. 마음속으로 나는 절대 새어미를 어미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했었어요. 박소저는 오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래, 어미도 알고 있었단다. 하지만 이제는 오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어머니를 가장 사랑해요. 오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는 저와 중이를 한 번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연희와 보기가 태어났을 때도 저희를 더 사랑해 주셨어요. 아플 때도 슬플 때도 언제나 저희 곁에 계셨어요. 박소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진짜 어미도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지 못했을 거예요. 어머니는 저희에게 진짜 어미보다 더 좋은 어미예요. 박소저는 오기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오기야, 어머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어미도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것으로 어미는 충분하단다. 그 모습을 보던 김서방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중이도 달려와 박소저를 안았고
연희와 보기도 따라 안겼어요. 내 아이가 어머니를 둘러싸고 앉는 그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김서방은 아내에게 다가가 허리를 굽혀 절을 올렸어요. 부인, 정말 감사합니다. 박소전은 남편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제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부인께서 아니었다면 이 집안은 진작 무너졌을 것입니다. 부인은 저희 집안의 은인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서방님. 가족은 서로 돕는 거예요. 그날 밤 박소전은 마루에 홀로 앉아 달을 바라보았어요. 밝은 보름달이 온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를 떠올렸어요.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했던 그때, 친정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그때.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가족이란 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구나. 박소전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나는 속아서 이 집에 왔지만 이제는 이곳이 진정 내 집이고 이 아이들이 진정 내 자식들이야. 박소저의 이야기는 고을에 널리 퍼졌어요. 의로운 어머니, 진정한 현모양처라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박소저에게 가장 큰 보상은 칭송이 아니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어머니 하고 달려와 안기는 내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것이 바로 그녀의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내 아이를 재운 후, 박소전은 혼자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억울했지. 분했고 돌아가고 싶었어. 하지만 결국 이 길이 내 운명이었고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었어. 박소전은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박소저도 그랬습니다. 속임을 당하고 시작된 혼인이었지만 그녀는 그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발견했어요. 피로 이어지지 않은 아이들이었지만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박소전은 그날 밤 깊은 잠에 들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는 진정한 행복을 찾은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미소였습니다.